30%에 10%면 3%잖아요. 그래서 22%, 33%. 실무에서는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술값을 그때 다 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몰랐죠. 내가 공부한 소득세가 소득세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20%, 30% 이렇게 우린 뭐 22%, 33%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여러분들 뭐 소득세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주변에 무시당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20%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박소득 같은 경우 도박소득이래.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영수익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요거는 15%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사적연금에서 사적연금 수령할 때 우리 연금에 수령을 하게 되면 자기불입분과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이 사적연금을 누가 지급을 해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죠. 소득의 지급자인 금융기관과 은행이나 그 보험회사 등은요. 원천징수를 할 때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요.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로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지만 복권 등에 대해서 3억 초과하면 30%, 그 다음에 연금계좌 연금의 수령분 자기불입분 및 운영수익과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요거는 이제 15%의 세율로 예외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소득은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해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여러분들 뇌물 줄 때 원천징수하고 줘요. 내가 1억 원 뇌물 주면서 근데 요거 20%만큼 이거 원천징수하고 여기 8억 원만 드릴게요. 8천만 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뇌물 줘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에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계약을 했어요. A가 이제 B한테 토지를 팔기로 계약을 했고요. A가 이제 토지 공급 그리고 B가 A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겠죠. 이거 우리가 계약하면서 일단 B가 A한테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이때 토지를 사기로 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누구예요? B.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에서요. 계약금을 지급을 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금은 그냥 A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A 계약금 그냥 지가 먹는 거예요. 이때 이 계약금이 B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위약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가 토지 팔기로 했고요. B가 이 토지를 사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일정 부분 지급을 했어요. 근데 B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 이거 안 살래요 라고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B가 A한테 준 이 계약금 있죠? 현재 A한테 들어가 있는 이 계약금 이거요. 위약금으로 대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계약을 한 시점이 이때 이 계약을 한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2020년이라고 해볼게요. 계약 해지를 언제 했냐면 2021년에 했어요. 그럼 계약 해지한 시점이 수입 시기예요? 아니면은 계약을 한 시점이 수입 시기가 될까요? 수입 시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이게 강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1시간 20분째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멍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한 시점은 2020년도예요. 그쵸? 계약 해지한 시점은 2021년도예요. 계약 해지할 때 내가 원천징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계약금의 지급은요. 이미 2020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쵸? 계약 해지가 2021년도에 됨으로 인해서 위약금으로 대체가 된 게 2021년이에요. 그쵸? 내가 금액을 지급한 거는 이미 그 전일이라는 거죠.
내가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약금이 발생된 게 2021년이지만 내가 계약금을 지급을 한 건 뭐예요? 2020년도예요. 그렇죠?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 전의 일을 가지고 원천 징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천 징수는 뭐예요? 지급 시에 원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급은 이미 그 전인 2020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나는 원천 징수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계약금 이미 A한테 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A한테 야 내가 계약한 금액 다시 돌려줘. 이거 원천 징수하고 다시 위약금으로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뇌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서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지급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원천 징수할 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2021년도에 와가지고 계약 해지할 때 나 이거 원천 징수해야 되니까 그거 다시 줘. 원천 징수하고 너한테 나머지 금액 지급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목이 너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 이걸 과세할지 하지 말 것인지, 과세할지 말지, 그리고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과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과세는 우리가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보도록 할게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금액 중에서 자기불입분 및 운영수익 요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요거 우리 원천 징수할 때 1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공부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이걸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자는요. 무조건 분리과세돼요. 자, 그리고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타 소득. 아까 우리 90% 또는 80%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 적용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때 원천 징수 20%의 세율로 뭐 일반적인 원천 징수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요거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서와 골동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셔야 돼요. 비과세 규정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의해서 10% 또는 20%만 과세를 하고 있죠. 필요경비가 90 또는 8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종합과세하지 않고요.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 종결시켜주고 있어요. 서와 골동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이거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복권 당첨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한 거죠. 복권은 뭐예요? 서민의 꿈이에요. 그렇죠? 서민의 희망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겠다라고 한다면 복권 당첨금이 몇 억이 될 텐데 그럼 나는 무조건 거의 42%의 최고 세율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복권 뭐 1억 당첨됐는데 5천만 원 떼가면 그럼 나는 뭐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민의 꿈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아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1 한번 볼게요. 요거는 3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제외하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현재 이것밖에 없어요. 원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이거 개정되어 가지고요. 얘요. 지금 무조건 종합과세인 C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조건부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C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1에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2 위 외에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기타 소득이다. 요것도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당연하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원천 징수된 세액이 없으면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하겠다. 이게 분리과세인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 분리과세 못해요. 남아있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개정되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아니라 이 규정은 조건부 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유형 1은요. 뇌물. 그 다음에 유형 2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건부 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조건부 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기타 소득들이 종합과세를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할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D랑 E랑 묶어가지고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다 종합과세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얘를 종합과세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두 개 합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D는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얘를 분리과세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분리과세는요. 선택이 가능해요. 종합과세 할지 분리과세 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거 비슷한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 배웠어요? 우리 금융소득 과세 방법 할 때 어디 갔냐? 없네요. 금융소득 과세 방법 할 때 우리 이제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과 조건부 과세 대상의 합계액이 2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강제적으로 이제 분리과세 하는 거잖아요. 그때 분리과세는 그냥 강제적인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아예 그냥 분리과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기타 소득 금액과 금융소득 금액과의 차이는요. 얘의 분리과세는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걔의 분리과세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한 규정에는요. 과세 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기타 소득금액.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뭐예요? 기타 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죠. 기타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건별로 5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슬롯머신 당첨금품 중에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200만원 이하, 뭐 10만원 이하이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 최저한은 이러한 금액들에 미달을 하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일시적인 용역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위원을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소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총수익 금액으로 12만 5천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따라서 60%만큼 공제가 될 거고요. 이거 차감하면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그 금액으로 12만 5천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60%까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럼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대한 보론으로서 종교인 소득인데요. 이거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일단 시험에도 종교인 소득은 출제를 하지 않을 거고요. 대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뭐 목사님 있을 거고요. 뭐 신부님 계실 거고요. 뭐 스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목사, 신부, 승려, 교모 등 성직자 및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종교 내 소득은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퇴직 후의 소득은 다 퇴직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위의 것을 제외한 것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 기간 중에 내가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타 소득으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받는 거고요.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확정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의 소득은 현실적 퇴직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비과세 종교인 소득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근로소득과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건 뭐 거의 선택에 의해서 과세 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받는 거고요.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필요경비,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아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시기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 최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과세 방법에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종교소득 관이세액표에 따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귀속자는 조건부 과세 대상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예외적으로 원천 징수가 되지 않거나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종합과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규정 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냥 뭐 한 번씩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인 소득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이번 시험에는 종교인 소득은 빼고 출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 기타 소득에 대한 강의까지 2020년도 1학기에 대한 소득세 강의가 모두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을 했고요.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사실 몰랐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이제 얼굴을 보고 강의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했었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있네요. 살다 보니까 그쵸. 이거 나중에 이제 자식들한테 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강의가 뭐 개인적으로도 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기록에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목표로 하고 계시던 간에 어, 하루빨리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뭐 간절히 기원을 하고요. 자, 그리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남겨드리는 거 방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방학 때 여러분들 공부 놔버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리마인딩 하시면서 한 번씩이라도 강의를 뭐 틀어놓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계약하신 다음에 공부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